코스피가 장 초반 상승분을 반납한 뒤 보합권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환율은 더 떨어지면서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직후 수준까지 하락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식을 마치고 백악관에 다시 입성했습니다. 공백 사태를 맞은 우리 정부는 별다른 초기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출석해 49일 만에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을 확고히 가지고 살았다며 헌재도 헌법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만큼 잘 살펴달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 수출이 1년 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간 수출액 15개월 연속 증가 기록도 깨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어제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반짝 올랐다가 그 상승분을 반납하고 보합권에서 맴도는 모습인데 오늘은 특히 2차 전지주가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신다미 기자. 네, 신다입니다. 네, 코스피가 전체적으로 오늘도 좋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2시 50분 기준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0.37% 오른 2,520.42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540억 원, 560억 원가량 사들이고 있지만 외국인이 1,600억 원 넘게 팔아치우며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720선으로 0.39% 하락 중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1,438원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이는 지난해 12월 16일 1,428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의 시장 우려보다는 완화적인 관세 정책을 펼칠 거란 기대감이 커지며 달러화가 약세로 돌아선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네, 환율 하락이 눈에 띄는 부분인데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는 잠시 뒤에 더 자세히 짚어보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트럼프 수혜주로 불리는 방산과 조선주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HD 현대중공업이 5% 넘게 올랐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2%가량 상승 중입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과 LG화학이 각각 3%, 4%가량 하락하며 35만 원 선과 24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기차 구매를 사실상 의무화하는 불공정한 보조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자 2차 전지주가 줄줄이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향후 전기차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세액공제 등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 That I will faithfully execute the office of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felt something hit me really.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제47대 대통령이 정식으로 백악관에 다시 입성했습니다. 취임사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역시 미국 우선주의였습니다. 취임사의 주요 발언들 김성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Preserve, protect, and defend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0년 만에 미 의회 의사당 실내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선서를 하며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미국의 황금 시대가 지금부터 시작된다고 선언했습니다. We will be the envy of every nation, and we will not allow ourselves to be taken advantage of any longer. During every single day of the Trump administration, I will very simply put America first. 트럼프는 이를 위해 역사적인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경 문제가 강조됐는데 트럼프는 멕시코와 접해 있는 남부 국경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불법 이민자 차단을 위해 군병력을 투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And I will send troops to the southern border to repel the disastrous invasion of our country. 통상정책과 관련해서도 미국 우선주의가 강조됐습니다. 트럼프는 미국 근로자와 가족들을 지켜내기 위해 즉각적인 무역 시스템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인들을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
외국에 관세와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보 이슈와 관련해서도 같은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트럼프는 세계에서 본 적 없는 가장 강력한 군대를 만들겠다면서 승리한 전쟁과 끝낸 전쟁, 가장 중요하게는 개입하지 않은 전쟁들로 성공을 측정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국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국제 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신고립주의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SBS 비즈 김성훈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세계를 긴장하게 만들고 있는 관세는 다음 달 캐나다와 멕시코부터 고려하겠다는 언급이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 기후협약에서 탈퇴해 에너지 관련 규제의 대폭 완화를 시사했습니다. 각종 정책적인 예고는 김환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석유와 천연가스 시추 확대를 위한 에너지 규제 완화를 선언했습니다. The inflation crisis was caused by massive overspending and escalating energy prices, and that is why today I will also declare a national energy emergency. 에너지 생산을 대폭 확대해 미국인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기름값을 낮추고 이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Drill, baby, drill. And we have something that no other manufacturing nation will ever have, the largest amount of oil and gas of any country on earth, and we are going to use it.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해외로부터 관세를 걷어 미국인들의 세금을 대체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Are establishing the External Revenue Service to collect all tariffs, duties, and revenues. It will be massive amounts of money pouring into our treasury, coming from foreign sources. The American dream will soon be back and thriving like never before. 취임식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은 2만여 명의 지지자들이 모인 캐피털 원 아레나로 자리를 옮겨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서 탈퇴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습니다. 곧바로 백악관에 입성한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관세 부과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두 나라가 이민과 마약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한 데 따른 조치인데 당시 함께 언급했던 중국에 대한 조치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공백 상황을 해소하지 못한 우리 정부의 대미 외교는 별다른 움직임 없이 조용합니다. 정부는 이제서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보윤 기자. 네, 정보윤입니다. 이전 미국 대통령 취임 때보다 확실히 우리 정부 움직임이 없죠. 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장기화되면서 정상외교 공백 역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도 해소되지 못했습니다. 우선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은 이른 시일 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대행은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상 이슈별 행동 계획을 마련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고 강조했는데요. 다만 관세나 통상, 에너지, 공급망 등 쏟아질 행정명령의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밝힐 뿐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사전 조율에는 실패했고 별다른 대응책도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이 못 가니 외교장관이 미국을 가죠. 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다음 달 미국으로 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각종 산업과 통상 전반의 변수가 얽혀 있는 만큼 외교장관이 모든 것을 조율하기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 대행이 방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대행 체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는 만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카운터파트로 인정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한편 우리 경제는 내수 부진의 정치적 불안까지 겹치며 저성장 고환율 등을 겪고 있는데요. 그간 예산 조기 집행으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최 대행은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추경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추경 편성 논의에 불이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비즈 정보윤입니다. 수사를 거부하며 두문분출하던 윤석열 대통령이 49일 만에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미 한 차례 사법기관에서의 난동이 벌어졌던 만큼 헌법재판소 앞의 긴장감은 어느 때보다 높은데 그 현장에 저희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우형준 기자. 네, 헌법재판소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우선 탄핵 심판의 전후 상황부터 짚어보죠.
네, 윤석열 탄핵 심판 3차 변론 1시간 전인 오후 2시부터 시작해 현재 진행 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후 1시 11분쯤 서울구치소를 떠나 헌법재판소에 도착했습니다. 1시 55분쯤 헌재 대심판정에 출석한 윤 대통령은 남색 정장에 붉은색 타이를 메고 입장했습니다. 탄핵 소추된 대통령이 직접 헌재 심판정에 서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인 윤곽근 변호사가 취재진을 만났는데요. 헌재 출석 이유에 대해 지지자 결집 의도가 깔린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정치적인 질문에 답하지 않겠다면서도 윤 대통령 의지로 출석한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심판정 내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도 있었죠. 네, 윤석열 대통령 헌재에서 밝힌 첫 언급으로 자유민주주의 신념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여러 가지 헌법소송으로 업무도 과중한데 재탄핵으로 또 고생하게 해서 먼저 재판관님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쳐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특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온 사람이라며 헌재도 이런 헌법 수호를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재판관님들께서도 여러모로 잘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 포고령 1호는 계엄 형태를 갖추기 위한 것이었다며 정상적인 의정활동 금지를 위한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탄핵심판 증인으로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박준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비서관 등이 채택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온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헌재에서 SBS 비즈 우영준입니다. 조금 전 전해진 속보 하나 전해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고려아연과 관련해서 법원이 MBK 파트너스 영풍연합이 제기한 집중투표제 안건 상정 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였습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경영권 방어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입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네,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가 당장 이틀 앞인데 집중투표제는 고려아연 경영권의 향방에서 핵심이 되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법원이 MBK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서울중앙지법 민사위 50부는 영풍이 고려안을 상대로 제기한 의안 상정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오는 23일 열리는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안건이 상정되지 않게 됐습니다. 집중투표제는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지분이 적은 측이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제도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MBK 영풍에 맞서기 위해서 꺼낼 주요 카드로 주목받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이를 허용하지 않게 되면서 MBK 영풍이 주총에서 이사회 구성과 관련해 강한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반면 최윤범 회장의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네, 이런 기업 내 분쟁의 대부분 캐스팅 보트로 서 있는 국민연금은 앞서 최윤범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만 그럼에도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죠. 네, 최윤범 회장 측은 약 34%, 영풍 MBK 연합은 40.97%로 최 회장 지분율이 낮습니다. 국민연금은 고려아연 지분 4.51%를 보유하고 있는 주요 주주인데요. 국민연금은 앞서 지난 17일 집중투표제와 이사수 상한 설정 등 핵심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반면 노르웨이 연기금은 집중투표제뿐만 아니라 이사수 19명 제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MBK 영풍 측이 추천한 이사회 후보 14명 전원에 대해서만 찬성 입장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SBS 비진지입니다. 이어서 우리 경제 상황 연달아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보셨던 정치적, 외교적인 혼란 속에 우리 경제도 위기에 빠졌습니다. 특히나 지난해 그나마 경제를 지탱했던 수출이 결국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높은 환율이 덮치면서 무역 수지는 더 나빠졌습니다. 김동필 기자, 1월 현재까지 수출이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은 316억 달러로 나타났는데요. 1년 전 대비 5.1% 감소한 수준입니다. 월간 수출액은 작년 12월까지 15개월 연속 증가했었는데 1월 들어 호조세가 둔화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정부는 설 연휴와 임시 공휴일 등 영향으로 인한 일시적인 둔화라고 보고 있는데요. 20일까지 조업일 수는 작년보다 하루 적습니다. 국가별로는 베트남과 대만 등으로 수출은 늘어난 반면 중국과 미국, EU 등은 감소했는데요. 품목별로는 반도체만 19% 늘어난 63억 달러로 집계됐고 응용차나 선박 등은 줄었습니다.
특히 석유 제품 수출은 1년 전 대비 30%가량 줄면서 부진했습니다. 네, 여기다가 적자도 많이 봤죠. 네, 그렇습니다. 20일까지 수입액은 353억 8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7% 감소했는데요. 반도체 등이 증가했고 원유나 가스 등 에너지 수입액은 17% 줄었습니다. 수입액이 수출액을 웃돌면서 무역 수지는 38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월간 기준 무역 수지는 지난 2023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19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지만 고강도 관세 정책을 예고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내 수출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일찍부터 부진했던 내수 소비 속에 온갖 물가가 오르는 가운데 이제는 콘택트 렌즈까지 합류했습니다. 여기에 설 명절 연휴 이후 생필품 물가 고공행진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물가 상황도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윤하 기자. 네, 최윤아입니다. 네, 렌즈 가격이 얼마나 오릅니까?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콘택트 렌즈 업체인 쿠퍼비전이 다음 달 1일부터 대표 제품 3종의 가격을 각각 14.5%에서 20% 올립니다. 클래리티 원데이 30개입 제품은 4만 원에서 4만 6천 원으로, 클래리티 원데이 토릭 30개입은 4만 5천 원에서 5만 4천 원, 프로클리어 원데이 90개입 제품은 6만 9천 원에서 7만 9천 원으로 인상됩니다. 쿠퍼비전은 이번 가격 인상에 대해 지속적인 원자재 가격과 환율 상승 등의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쿠퍼비전과 함께 4대 렌즈 업체 가운데 하나인 알콘도 앞서 이달부터 렌즈 일부 제품 가격을 10% 안팎 올렸습니다. 네, 이런 렌즈뿐만 아니라 생필품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죠. 네,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샴푸부터 여성 미생용품까지 최근 가격 인상이 집중됐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의 미장센 샴푸와 동아제약의 여성 위생용품 템포, 에너자이저 건전지도 최근 인상됐습니다. 식품 가격 인상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스타벅스와 폴바셋이 이번 주 커피값을 올리고 외식 부담에 가성비로 많이 찾는 오뚜기 컵밥과 국물류도 다음 달부터 최대 20% 인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환율과 국제유가 상승에 주유소 휘발유값마저 오늘 서울 지역에서 1,800원을 넘기면서 전방위적인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대출을 받습니다. 특히나 서민들은 디딤돌이나 버팀목 같은 정책 대출의 기회를 받을 수 있는데 이 대출의 불확실성이 최근 들어 커지는 모습입니다. 연간 총액을 놓고 부처 사이에 조율이 안 되고 있다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수영 기자, 정확히 뭐가 조율이 안 되는 겁니까? 정책대출 총액의 한도 설정을 하느냐 마느냐입니다. 금융당국과 국토부는 이 문제를 놓고 매달 두세 번씩 만나서 협의를 이어왔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총량 한도를 둬야 한다는 반면 국토부는 정책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신청 가능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4일 은행 자체 재원의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이 2022년 이후 181% 증가하는 등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히자 국토부와 은행들 내부가 술렁였습니다. 금융위와 금감원 내부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 간의 사전 협의를 통해 이복현 원장이 악역을 자처한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당장 현장 일선에서 대출을 해야 되는 은행들이 난감할 것 같습니다. 네, 은행들은 매해 초 대출 한도가 초기화됨에 따라 영업을 공격적으로 재개하곤 합니다. 그런데 1월 초중순쯤에 보통엔 나오던 정책 대출 계획이 올해는 늦어지자 은행들이 대출 영업 전략을 짜서 실행에 옮기기가 애매해졌습니다. 앞서 일부 기금수탁은행은 정책 대출 취급을 자체 판단으로 중단할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왔었으나 은행들은 일단 신규 취급을 이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시중은행 관계자들은 국토부와 관계가 틀어질 게 분명한데 정책 대출 문을 막아버릴 은행은 없을 거라고 전했습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앞으로 이른바 좀비 기업들이 자본시장에서 신속하게 퇴출될 수 있도록 상장 폐지 요건이 강화되고 그 절차도 빨라집니다. 기업 공개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의 단타 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됩니다. 박규준 기자, 하나하나 짚어보면 이제 부실 기업들을 시장에서 더 빨리 내쫓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상장 폐지 사유 발생부터 최종 결정까지 기간이 대폭 줄어듭니다. 지금은 실질 심사 기준으로 코스피는 최대 2심 개선 기간 4년이고 코스닥은 최대 3심 개선 기간 2년인데요. 오는 4월부터는 이를 코스피는 개선 기간을 2년으로 줄이고 코스닥은 2심제로 축소하면서 개선 기간도 1년 6개월로 단축합니다. 상장 폐지 요건도 높이기로 해서 퇴출 대상 기업도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현재 코스피는 상폐 요건이 시가총액 50억 원, 매출액 50억 원인데 이를 각각 500억 원, 300억 원으로 단계적으로 대폭 올립니다. 코스닥은 현 시총 40억, 매출액 30억 원 기준을 각각 300억, 100억으로 크게 올립니다. 이렇게 상향 조정을 하면 코스피는 62개사, 코스닥은 137개사가 요건 미달로 퇴출 대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 내용 보면 기관 투자자들이 단타 매매를 하면서 상장 이후에 주가가 급락하는 것도 계속 문제로 꼽혀왔는데 이에 대한 방안도 나왔죠. 네, 기업 공개 시에 기관 투자자들이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되는 공모주 비중이 지금보다 2배 늘어납니다. 지금은 의무 보유 확약 기관 투자자가 전체 기관 투자자 물량의 평균 20%를 보유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40% 이상을 우선 배정하기로 한 건데요. 의무 보유 물량이 40%에 미달하게 되면 주관사가 공모 물량의 1%를 6개월 동안 보유해야 됩니다. 기관 투자자가 상장 직후에 대거 매도하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실제 지난해 기업 공개한 77개 종목 중 96%에서 상장 당일에 기관 투자자가 순매도를 했습니다. 이 금융위 관계자는 기관 투자자들이 제일 아픈 손가락이 수요 예측에 참여하지 않게 되는 거라며 이 의무 보유 확약을 어기면 페널티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IPO 제도 개선안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됩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같은 세대여도 나이에 따라 아이를 낳지 않는 데엔 이유가 다 다릅니다. 통계청이 이를 세분화해서 연령별 저출생 원인을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83년생에서 95년생까지입니다. 지웅배 기자. 네, 지웅배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겁니까? 네, 같은 나이인 집단에서 출산 여부 등을 결정짓는 경제 사회적 요인을 찾겠다는 건데요. 통계청은 오늘 올해 업무 추진 계획에서 인구 동태 패널 통계를 개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각 세대별 출산율을 비교하는 수준에서 그쳤다면 앞으로 거주지와 근로소득, 교육 정도나 취업 활동 등 생애 특정 사건이 출산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합니다. 기존의 사회적 측면에서 변수로 혼인과 출생을 판단했다면 이번 분석으로 개인적 측면에서 구체적 원인을 찾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그럼 이런 분석의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네, 분석에 활용될 데이터베이스 등 행정 자료는 시스템 구축이 완료됐으나 이를 해석하는 데 시간이 소요돼 12월에 결과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번 통계의 경우 지표가 확정되진 않았으나 향후 전문가 분석을 바탕으로 지표 수와 지표별 세분화 범위가 조정됩니다. 앞서 지난달 출산 현황과 결정 요인, 정책 제도 등 세 가지 영역의 61개 출산율 관련 지표가 공개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관세청도 올해 업무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전자상거래에서 도용 등 개인 통관 고유 번호 악용 사례가 빈번해진 만큼 앞으로 매년 번호를 갱신하게 됩니다. 아울러 관세청장 직권으로 고유 번호가 정지될 수 있도록 바뀌고 우려를 키웠던 해외 직구 물품의 안전성 검사도 강화됩니다. SBS 비즈 지웅배입니다. 피부의 나이가 몇 살 더 어려진다. 미세한 바늘로 피부를 좋아지게 하는 성분이 침투된다. 이런 화장품 광고 표현 아마 한 번쯤 다들 접해보셨을 텐데요. 앞으로는 이런 표현 쓸 수 없게 됩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화장품의 효과를 과하게 포장했다는 얘기죠. 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광고나 내용 설명에 피부 나이 몇 살 감소와 같은 문구를 오는 8월부터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화장품으로 피부 나이가 몇 살 어려진다 등 나이와 연관짓는 건 화장품 효과를 허위, 과장하는 것이라고 본 겁니다. 식약처는 피부 나이 지수보다는 피부 노화 지수로 표현하는 게 적절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학적으로 마치 효과가 증명된 것처럼 인식할 수 있는 병원용, 피부과 전용, 약국 전용 화장품과 같은 표현도 쓸 수 없습니다. 인체 유래 줄기세포를 연상하게 하는 엑소좀 화장품과 같은 문구도 금지됩니다. 네, 그리고 마이크로 니들 이런 식으로 부르면서 바늘 성분을 강조한 화장품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이것도 금지된다고요. 네, 다이소를 시작으로 3,000원짜리 저가 화장품 열풍을 불러온 제품 미세한 바늘을 뜻하는 마이크로 니들 화장품인데요. 마이크로 니들, 바늘, 니들 등의 표현도 화장품에 쓸 수 없습니다. 마이크로 니들은 피부를 뚫고 들어간 성분이 진피층에 작용하는 원리로
의료기기나 의약품에서 활용되고 있는데 화장품 업계가 이를 마케팅에 활용한 겁니다. 식약처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다며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표시 및 광고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질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예보입니다.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빨갛게 매우 나쁨 수준까지 심한 상황입니다. 서울시 공기질 역시 나쁜데요.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매우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 영서는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7도, 광주 9도, 부산은 11도로 포근한데요. 다만 전국적으로 공기가 매우 탁합니다. 오늘 오후 기준 미세먼지는 WHO 기준으로 전국이 나쁨, 환경부 기준으로도 한때 나쁨에서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목요일까지 전국적으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겠고 금요일 동쪽부터 공기순환이 이루어지면서 일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적으로 공기질이 양호하겠습니다. 대기오염예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